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8.3 조치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화공업화와 금융통제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중화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제1차 경제계획에서부터 중화공업을 건설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에 해당했지만 1970년대에 추진된 중화공업화는 그 규모와 개발 전략에서 이전과 구별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는 이전 시기와 동일했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배경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본 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던 경제개발 초기에는 자본재, 중간재와 원료 등을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는 어쩌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특히 자립경제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런 이유가 경제가 성장하고 공업화가 진행될수록 수입을 유발하는 공업구조, 다시 말하면 중화공업의 발전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중화공업화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공업 제품 중심의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1960년대 후반 이후에 대내외 경제 환경이 경공업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대외적으로는 후발 개도국의 진출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격화시켰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지향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공업 제품 이외의 새로운 수출 상품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중화공업 제품에서 찾고자 했는데 여기에는 수입 대체에 머물렀던 이전의 중화공업을 비롯하여 새롭게 대규모의 중화공업을 육성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표는 1973년에 중화공업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중화공업 육성계획의 부문별 투자 소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1973년에서 1981년까지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총 6개의 중화공업 부문을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육성계획에 따르면 시설 투자에는 총 88억 5,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지원시설, 기지 조성, 인력개발 등으로 구성된 기타에는 7억 4,100만 달러를 계획하여 총 투자 소요액이 95억 9,300만 달러였습니다. 1971년 명목 국내 총 생산이 95억 4천만 달러였고 1972년에는 108억 6천만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중화공업 육성 계획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정부는 총 투자액 96억 달러 중에서 외자를 통해 조달하고자 한 금액은 58억 달러였고 내자를 통해 조달하고자 한 금액은 38억 달러로 내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였습니다. 따라서 중화공업 육성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자도 중요하지만 내자를 원활히 조달하여 필요한 부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중화공업화 이외에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산업 육성, 수출 및 수입금융,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의 부문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배분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중화공업 건설과 중요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한 국민투자기금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1973년 12월에 제정한 국민투자기금법에 근거하여 197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표는 1974년에서 1981년까지의 국민투자기금의 기관별 조달 실적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투자기금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1974년에는 708억 원, 1978년에는 4,488억 원, 1981년에는 6,73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기금은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저축조합, 공공기금, 금융기관 등과 같이 각 금융부문에 축적되어 있거나 예금된 자금을 활용하여 조성했습니다. 가령 국민투자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성 예금 증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은행의 자금 운용을 제약했습니다. 국민저축조합, 공공기금이나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령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출보험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금의 경우 총 여유자금의 90%를 이 기금에 예탁하도록 했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총 수입액의 40%에서 50% 비율을 예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투자기금은 각 기관에 조성된 자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기금에 예탁하도록 강제하여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정부가 지정한 부문에 배분되어야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민투자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어느 부분에 배분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투자기금이 가장 많이 배분된 부분은 중화공업 부문으로 1974년에는 전체에서 55%를 차지하였고 1977년에는 62%, 1979년에는 66%를 기록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여 1981년에는 55%를 차지하였습니다. 국민투자기금법이 중화공업 건설 및 중요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화공업 부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배분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기사업, 식량 증산사업 등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자금 배분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대출 종류별 금리 수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83 조치를 계기로 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됨과 동시에 대출 금리도 정부의 통제를 받아 인하되었습니다. 1971년 6월에 22%였던 상호보험 할인율은 1972년 83 조치를 계기로 15.5%로 인하된 이후 계속 규제되어 1977년 7월까지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투자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된 금리는 상호보험 할인율보다 낮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수출어음 금리는 다른 대출금리보다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부는 경제성장에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제도에 적극 개입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배분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화공업화와 금융통제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